안녕하십니까. 저는 HP 아루바의 SE 조용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와이파이 6E와 와이파이 7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자료는 올해 있었던 미국에서의 테크잼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선 아젠다입니다. 아젠다는 와이파이 6E에 대한 부분과 와이파이 7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표준 기술은 6GHz가 추가된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또 6GHz에서는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라는 부분이 좀 더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와이파이가 벌써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에 표준화가 진행된 이후에 현재 와이파이 7은 802.11b2로 명명이 되어 있고, 와이파이 6E와 와이파이 7부터는 6GHz 새로운 라디오가 추가되는 아주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와이파이 6E에 대한 부분입니다. HP 아루바는 한 3년 전부터 해서 와이파이 6E 제품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모든 고객들은 와이파이 6E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이파이 6E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6GHz에 대한 스펙트럼이 새롭게 도입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은 와이파이 7으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와이파이 6E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와이파이 6E에서는 기존의 와이파이 6의 표준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새로운 6GHz에 대한 밴드가 추가가 됐기와, 이 6GHz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MHz의 추가 스펙트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MHz 채널 본딩에서는 59개의 채널, 40MHz에서는 29개, 80MHz에서는 14개, 160MHz에서는 7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2.4기가 5기가 대비 새로운 채널, 간섭이 없는 새로운 채널들을 이용하여 보다 원활하게 깨끗한 무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HP 아루바의 와이파이 6E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기존과 다른 부분이, 기존의 AP는 인도어냐 아웃도어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지만 와이파이 6E, 즉 6기가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LPI, SP라는 개념으로 인도어와 아웃도어를 구별하게 됩니다. 저희 HP 아루바는 다양한 종류의 6E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7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달 5월 초에 HP 아루바는 엔터프라이즈급 와이파이 7 제품을 런칭을 했고요. 무선 표준의 진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존에는 이제 와이파이 5, 6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고, 뭐 802.11ac 이런 복잡한 용어를 썼었는데, 와이파이 표준 용어를 와이파이 5, 6, 6E, 와이파이 7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와이파이 6E에서부터 6GHz 대역이 도입이 됐죠. 와이파이 7에서도 마찬가지로 6GHz를 도입을 하게 되고 더 향상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선 표준의 진화는 효율성, 용량, 그 다음에 속도 향상을 기반으로 항상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7에 대한 오버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7의 주요 목표는 이제 속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면 표준에 따르면 최대 데이터 속도, 이론적인 속도는 46GBps를 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최대 채널 대역폭을 320MHz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와이파이 6E에서는 160MHz가 최대 채널 대역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부분은 높은 변조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4K의 콰암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16곱하기16의 미모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이론적인 속도를 46GBps까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안테나 타입을 16x16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x2라든가 4x4에서의 성능은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기가, 5기가, 6기가의 대역을 모두 사용을 하고요. MLO라고 해서 다수의 라디오를
액티브 스탠바이 혹은 액티브 액티브로 사용하는 기술이 새롭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단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 채널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채널 간섭을 보다 기존 대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와이파이 7의 사용 사례는 고화질의 스트리밍, 4K나 8K 스트리밍 같은 것들, 아니면 가상 환경,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부분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300MHz 채널 길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6기가 대역에 대해서 320MHz의 채널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7은 2.4기가 5기가는 기존과 동일한 부분이고요. 6기가에 대해서만 320MHz의 채널폭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6기가의 320MHz 채널 대역폭은 와이파이 6나 6E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가 높아지게 됩니다. 320MHz를 사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320MHz에 대한 노이즈 플로어 베이스라인은 마이너스 89dBm으로 많은 그 노이즈 플로어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AP와 근거리에 있을 때만 이러한 최대 채널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 사용 가능한 채널 수는 3개이지만 스탠다드 파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중에 하나만 3개 중에 하나의 채널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된 괌입니다. 와이파이 7에서는 4K의 괌을 지원하고 있고요. 보시면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와이파이 5에서는 256 괌을 지원했고요. 와이파이 6와 6E에서는 1K의 괌, 와이파이 7에서는 4K의 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공간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보낼 때 좀 더 압축률이 높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래 보시겠지만 이렇게 괌이 늘어날 때마다 SNR 값이 6dB씩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7 대비 6E 7까지 올 때 보면 그 요구하는 SNR 값이 6dB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런 얘기는 결국은 최대의 무선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는 AP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멀티링크 오퍼레이션 MLO 기능인데요. 이 MLO 기능은 링크와 밴드 간의 제어를 통해서 스루풋, 레이턴시, 안정성이 개선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Alternating Multi-Link Operation이라고 해서 두 개의 링크, 두 개의 라디오 간에 스위칭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그 액티브 스탠바이 그 이중화 개념을 통해 가지고 혼잡 상황에서도 레이턴시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Concurrent Multi-Link Operation 기능인데요. 이거는 두 개의 링크, 두 개의 밴드를 어그리게이션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링크를 어그리게이션 하기 때문에 트래픽 처리량이 높아지고 지연 시간은 당연히 낮춰주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단말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지원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7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지만 초기에 컨커런트 MLO를 사용하는 지원 단말이 적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MLO의 디바이스 타입입니다. 보시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요. 싱글 라디오 클라이언트는 링크 스위칭이 가능하고 컨커런트 TX-RX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 간의 패스트 페일오버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 라디오 클라이언트는 컨커런트 TX-RX가 가능하고 여러 링크의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MLO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일단
와이파이 7에서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PMF와 비컨 프로텍션이 디폴트입니다. 또한 WPS3 퍼스널 사용 시 SAH2E 사용이 필수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컨커런트 MLO에 대한 강제 요구사항 모드는 없기 때문에 단말에서의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여러 AP 간의 동작은 향후에 와이파이 8 같은 데서 추가될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와이파이 기본 동작에 따라서 풀 듀플렉스 동작은 아니게 됩니다. 다음은 플렉서블 채널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와이파이 7에서는 플렉서블 채널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무선 간섭 환경에서 스펙트럼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제 아래 두 가지 기능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프리앰블 펑처닝이라는 것은 채널에서 간섭이 발생할 부분을 아이솔레이션하게 만들고 기존 RU에서 확장된 MRU에 의해서 여러 리소스의 지원을 통해서 채널의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간섭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최대한의 채널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과 성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와이파이 7의 도입과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와이파이 7의 시대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조사에서 가정 및 기업용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말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말부터 인텔이라든가 퀄컴, 미디어텍 같은 벤더에서 단말용 닉을 이제 shipping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IEEE에서 와이파이 7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들은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개발한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HP 아루바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730 시리즈 와이파이 7 AP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730 모델이 최초에 런칭이 됐고요. 이러한 이 모델의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최대 30%의 더 많은 용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플 라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3개의 라디오를 5기가, 6기가, 6기가 구성한다던가 5기가, 5기가, 6기가 이런 식으로 플렉서블하게 라디오를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한 아루바의 특화 기술인 UTB 기능을 통해서 채널을 타사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730 시리즈 AP는 듀얼 5기가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선에서의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유선 포트는 모두 맥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색 기능을 통해서 유선단에서의 인크립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내장된 BLE 혹은 지그비가 기존과 다르게 데디케이트하게 두 개의 라디오로 나눠졌기 때문에 좀 더 향상된 기능과 더 많은 IoT를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730 시리즈 같은 경우는 USB 포트를 2포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IoT 디바이스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1m 미만의 정확도로 실내 위치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GPS 리시버라든가 FTM 또한 바로미터 센서를 새롭게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스펙입니다. 730 시리즈는 우선 AOS 10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성능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7의 표준 규격을 다 준수하고요. 2개의 라디오로 데디케이트하게 BLE와 지그비를 동작시킬 수 있고요. 램 플래시 용량이 기존 630 대비 2배가 더 늘어났고요. 2개의 USB 포트를 통해서 다수의 IoT 디바이스를 수용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추가된 바로메터 센서 등을 통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635 대비 10%에서 20% 이상의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GHz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6GHz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와이파이 6E부터 런칭이 됐죠. 와이파이 6E부터 시작된 6GHz에 대해서는 기존과 좀 다른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인도어와 아웃도어를 구별하는 용어 자체가 LPI 혹은 SP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인도어 온리의 LPI와 다르게 아웃도어 형태의 SP는 AFC라는 Automated Frequency Coordination이라는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중앙 제어를 받는 형태로 변하게 되고요. 이러한 중앙 제어, 전파법에 따른 중앙 제어를 통해서 채널과 파워를 제어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별 전파법에 의해서 동작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LPI나 SP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비컨 신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컨이나 프로브 리스폰스 프레임에서 레귤러터리 인포를 확인하게 되면 본 화면과 같이 인도어 IP, LPI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LPI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SP 같은 경우는 SP라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단말은 연결하고자 하는 AP가 LPI인지 SP인지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6GHz에서는) 출력이 기존의 2.4기가 5기가에 비해서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기존의 2.4기가 5GHz에서는 EIRP가 고정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EIRP를 특정 값으로 고정하게 되면 그 최대 출력은 그 값으로 고정이 되게 됐는데 6기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위스별 PSD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LPI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메가헤르츠당 5개의 PSD가 증가하게 되고요. 한국은 메가헤르츠당 2개의 PSD가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6GHz 대역이 이동방송 쪽에서 사용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PSD 값을 줄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본표를 보시면 LPI에서의 채널 밴드위스별 EIRP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왼쪽은 미국 기준이고 오른쪽은 한국 최대 EIRP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 환경에서 권장하는 80메가를 썼을 때는 최대 EIRP는 21d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채널 밴드위스별로 PSD 값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게 고정된 형태의 EIRP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클래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LPI만 지원하는 단말, SP를 지원하는 단말, 2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단말로 구별이 되고요. 24년 3월 기준으로 인증 단말을 살펴보면 2000여 개에 가까운 인도어 디바이스로 인증을 받았고요. 약 1000여 개가 넘게 SP와 LPI를 동시에 지원하는 단말도 인증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어 온리 단말은 SP에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애플 기기를 살펴보면 듀얼 클라이언트로 인증을 받은 것이 나오고요. 이러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LPI와 SP에 모두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에서 아웃도어에서 6기가의 채널에 대한 부분인데요. 채널과 출력에 대한 조정은 본 표를 통해서 이제 간단한 플로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루바 iOS 8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온프렘으로 설치되어 있는 컨트롤러와 AP에 대한 6기가에 대한 SP 채널과 파워를 할당해 주기 위해서는 AFC라는 정부에서 공인한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그 레귤러터리 도메인, 그 위치에 맞는 채널과 출력을 내려받은 후에 그 채널과 출력 값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동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루바 iOS 8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컨덕터에 새롭게 추가되는 8.12부터 추가되는 기능에 의해서 연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모빌리티 컨덕터는 아루바 센트럴과 연동해서 아루바 센트럴을 통해서 AFC 오퍼레이터와 통신을 하게 되고, 이러한 그 통신을 통해서 정확한 전파법에 근거한 값을 내려받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iOS 8의 온프레미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iOS 10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센트럴을 통해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단에서 연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GHz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6GHz에 대한 패시브 디스커버리에는 여기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2.4기가, 5기가, 6기가, 5기가, 6기가 인접 채널을 모두 스캔하는데 최대 12초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스커버리 메커니즘이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밴드 디스커버리입니다. 인밴드 디스커버리에서 액티브 방식은 총 59개의 채널 중 15개의 사전 정의된 PSC 채널을 우선 스캔하고 나머지 채널을 이후에 순차적으로 스캔하는 형태로 해서 채널을 스캔하는 방식이고요. 패시브 방식은 필스와 UPR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비커닝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6기가 온리 싱글 라디오 시나리오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6기가 온리 AP인 경우에 디스커버리에 필요한 필스 프레임을 보내고, 멀티 라디오 환경에서는 필스가 자동으로 디세이블 되게 됩니다. 필스 프레임은 2ms보다 보내기 때문에 대량의 컨트롤 플레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 라디오 환경에서는 이러한 필스가 자동으로 디세이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나오는 것처럼 아웃 오브 밴드 디스커버리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RNR과 802.11K 네이버 리포트 리스폰스를 통해서 5기가와 6기가에서 가능한 AP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아웃 오브 밴드 디스커버리에서 RNR 부분인데요. RNR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 중인 2.4기가, 5기가의 비컨을 이용해서 빠르게 6기가의 네트워크를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고 자동으로 2.4기가, 5기가 RNR, 5기가의 비컨에는 RNR 정보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5GHz의 비컨 프레임에서 RNR을 확인하면 6GHz의 PS 채널과 실제 채널, SSID가 동일한지, 동일 AP에서 방사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02.11V를) 통해서 6GHz의 여러 BSSID를 광고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맨데토리 6GHz의 맨데토리 기능이고요. 현재 6GHz에서는 최대 4개의 BSSID가 구성이 가능한데 8.12 버전부터는 8개로 늘어나게 됐고요. iOS 10에서는 10.7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6기가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SSID 플래닝입니다. 기존에 2.4기가, 5기가에서 사용하던 SSID를 6GHz를
사용하는 와이파이 6E나 7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고요. 6기가에서는 요구하는 암호화 타입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RF 디자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구성된 무선에 6기가 대역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채널 구성인데요. 기존의 2.4기가 5기가 대비 6기가는 다양한 채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 본딩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채널 본딩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능이 향상된 다수의 모델이 도입됨에 따라서 AP에 제공되는 PoE에 대한 전력 소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스루풋에 대한 부분들, 채널 본딩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P의 최대 처리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의 업링크가 기존의 1기가 이상 되는 2.5기가, 5기가 같은 스마트 레이트 포트를 수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다음은 이중화 부분인데요. 이미 많은 기업들은 무선 인프라를 주요한 업무의 네트워크 인프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선에서의 커버리지와 유선의 업링크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6기가) 그리고 와이파이 7 전환을 위한 보안과 SSID 구성 전략인데요. 6GHz에서의 6GHz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WPA3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OWE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레가시 보안 프로토콜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5기가와 6기가를 동일한 SSID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입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상호 트랜지션이 가능한 WPA3 AES CCM 128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6GHz의 신호 파장은 5GHz보다 약간 짧은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커버리지입니다. 5기가와 6기가의 커버리지 차이가 얼마인지를 인지하고 디자인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보시는 그림은 AP65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10dBm으로 구성을 했을 때 5기가와 6기가의 차이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거의 유사하지만 아주 사소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5기가에서의 커버리지고 어떤 부분이 6기가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왼쪽 이미지가 5기가에 대한 커버리지고요. 오른쪽이 6GHz에 대한 커버리지입니다. 아주 사소하게 커버리지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GHz로) 전환 시의 설계 방안인데요. 6GHz는 하이 덴시티 영역에서 유리합니다. 당연히 밴드위스의 증가, 간섭이 감소하고 로우 레이턴시의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그 네트워크를 캐퍼시티 기반으로 중첩 디자인된 쪽에서 6기가에 대한 도입을 디자인한다면 크게 변경할 사항은 없지만 0에서 10%의 증가 정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구성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커버리지 기반으로 디자인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복도를 통해서 방을 커버하는 이러한 구성들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있는 방에 AP를 추가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6GHz로 전환 시 채널 본딩을 어떤 부분을 쓸지에 대한 부분을 LPI와 SP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80메가 본딩으로 LPI에 사용했을 때는 14개 채널이 있죠. 160MHz 같은 경우는
9개의 채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채널 본딩을 쓸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아루바 센트럴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24년 2월 기준으로 센트럴에서 탐지된 채널 구성을 분석해 보면 6GHz의 경우 근소하게 160MHz를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라든가 리테일 같은 경우에서 단독형으로 거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널 본딩을 160MHz로 많이 사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5GHz 같은 경우에는 40MHz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말 측면에서 채널 권장을 봤을 때는 일반 기업 환경에서는 5기가는 40MHz, 6기가에는 80MHz로 채널 본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아래 스크린샷과 같이 애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6기가로 전환 시에 AP의 PoE 공급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라디오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높은 파워가 요구되게 되고, 6GHz를 사용하는 AP의 경우 최소 요구는 802.3 AT PoE 표준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IPM을 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PM 디세이블 상태에서는 802.3 AT PoE를 사용하는 경우에 스파셜 스트림 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선 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AP 모델별 지원하는 PoE 표준과 PoE의 이중화 동작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IPM을 활성화했을 때 이득이 많기 때문에 향후 릴리즈에서는 IPM이 기본 이네이블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파이 레이스에 대한 비교입니다. 먼저 이론적인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대 성능은 와이파이 7에서는 최대 46.4GHz, 말 그대로 이론적인 성능이죠. 두 번째는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투 스파셜 스트림 아니면 원 스파셜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고요. 세 번째가 이러한 부분들을 채널 본딩과 스파셜 스트림을 고려한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이론적인 성능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론적인 성능을 통해서 AP의 업링크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와이파이 6E를 사용했을 때 2.4기가 또는 5기가 멀티기가 포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 스파셜 스트림 기준으로 살펴보면 왼쪽의 첫 번째 환경에서는 2기가는 20메가, 5기가는 40메가, 6기가도 40메가 본딩을 썼을 때 2x2를 쓰는 환경에서는 최대 이론적인 성능이 1.4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AP 업링크를 멀티기가 포트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봤을 때는 2기가는 20메가, 5기가는 80메가, 6기가도 역시 80메가 본딩 했을 때는 이론적인 성능이 2.6기가, 세 번째 예 같은 경우는 3.9기가의 이론적인 성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P 업링크는 기존의 1기가가 아닌 2.5기가나 5기가의 스마트 레이트 포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와이파이 7에서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론적인 성능이 1.7기가, 여기에 이제 실제 무선 에서의 감쇄라든가 실제 트래픽 처리를 확인했을 때 1.7기가의 이론적인 속도라고 하더라도 1기가의 업링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3.2기가, 4기가의 어떤 이론적인 어그리게이션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E와 유사하게 2.4기가 또는 5기가의 스마트 레이트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실제 API 업링크에 대한 트래픽을
저희 본사에서 실제 트래픽을 API 로드를 가해가지고 실제 API 업링크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처리되는지를 확인한 건데요. 이런 케이스는 6기가 6E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5기가는 40MHz, 6기가는 또 40MHz로 두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트래픽을 인가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API 업링크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936메가의 처리량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기가의 업링크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는 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5GHz는 80메가 본딩, 6GHz 같은 경우는 160메가 본딩으로 구성을 해서 두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로드했을 때의 API 업링크 처리량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 트래픽 처리가 2.5기가 정도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러한 구성 환경에서는 API 업링크는 반드시 멀티기가 이더넷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와이파이 6E, 와이파이 7,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표준에서 새롭게 도입된 6GHz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